자, 그럼 이제 출제위원 강평과 저의 예시 답안을 통해서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점을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출제자의 의도는 설문, 문제에 물어보는 문장에 다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김태훈 교수님 강평인데요. 어느 시험에 있어서도 다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기술하기에 앞서서, 즉 답안지를 쓰기에 앞서서 뭘 먼저 하라?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답안지를 쓰기 전에는 일단 먼저 그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논점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특히 감정평가 이론 문제를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넓은 범위에 대해서 다 쓸 수가 없고 논점의 핵심을 파악해서 그 핵심만 쓰라 이 말씀이시죠. 문제의 논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형식적으로 답안지를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만 갖춰서 쓰다 보면 자, 출제자가 요구한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제자가 설문을 통해서 뭔가를 물어보면 그 설문의 표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자,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 논점의 핵심을 파악해야지만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과거 우리 시험에서 직업윤리에 대해서 물어봤던 해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이론적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토지보상법 68조 2항의 토지소유자 추천제와 관련해서 동업자 간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논하시오 문제가 있고 설명하시오 문제가 있는데 자, 설명하시오 문제는요. 객관적인 지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A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A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팩트, 지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A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하면요. 자, 그러면 주관적으로 네가 A에 대해서 갖고 있는 너의 생각, 너의 의견을 쓰라는 겁니다. 얘는 뭘 쓰라고요? 팩트를 쓰라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얘는 opinion, 너의 의견을 쓰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의 차이점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에 대해서 논하시오. A에 대한 너의 생각을 쓰시오. 근데 얘는 객관적인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A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A에 대한 지식, 팩트를 쓰라는 거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지식,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따라서 자, 동업자 간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너의 생각을 적어 보시오 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 이것을 대설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설문 밑에 뭐가 달려 있죠? 소번호로서 소설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소설문이라고 해요. 따라서 자, 이 문제가 그 해의 감정평가 이론 1번 문제였는데 자, 대설문과 소설문 네 가지로 이루어진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소설문이 뭐였냐면요.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는요.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인, 전문인으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 묻고 있고요. 네 번째, 토지소유자 추천제의 의의,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파악을 해보면 첫 번째, 묻고 있는 1번, 2번 소설문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자, 감정평가사가 왜 직업윤리를 지켜야 되는지, 왜? 감정평가사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론적인 이유를 적어봐. 바로 그게 이론적 근거예요. 감정평가사는 왜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베이스, 이론적인 이유를 적어봐. 그다음에 두 번째, 감정평가사가 왜 직업윤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 법률적인 근거를 적어봐. 자, 어떤 법에서 감정평가사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 그 법 규정 내용 적어주고 and 그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반했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1번, 2번은 뭐예요? 감정평가사는 왜 직업윤리를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감정평가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의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내용. 그러면 자, 이러이러하니까 감정평가사는 굉장히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 지켜야 돼.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공인으로서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돼. 그런데 네 번째, 토지 소유자 추천제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제도가 시작되면서 너무 이 추천을 받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통해서 보상권을 따기 위해서 사람들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피수용자 이렇게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우리 법인에 또는 저한테 이거 추천 맡겨주시면 저희 법인이 가장 높은 보상 금액을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액 많이 받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막 영업을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윤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쓰라고 지금 문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1번 문제는 네 가지의 소설문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독립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자,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하면 감정평가사는 이러이러한 이론적, 법률적 이유 때문에 직업윤리를 지켜야 되고 따라서 이러한 근거 하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어떠한 직업윤리 위반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의 직업윤리를 지키도록 하자라고 답안지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이 답안지를 쓸 때 맨 처음에 뭐를 쓰죠? 맨 처음에 서를 쓰겠죠. 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물음에 대한 뭐를 쓰죠? 본문을 쓰겠죠. 자, 그럼 이 본문을 쓰고 나면 마지막에 뭘 쓰죠? 결을 쓰겠죠. 바로 그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3단 논법이고 답안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1번, 2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 본론, 결이라고 하는 형식 녹차를 따르게 된다. 그런데 자, 그럼 이 앞에 서에서 어떤 내용은 나와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미리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몸통은 이런 내용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에서는 어떤 내용 와야겠습니까? 자, 감정평가사에게는 직업윤리가 강조되는데 최근 토지 소유자 추천제라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직업윤리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 쓰신 다음에 자,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해서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착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직업윤리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본론이 끝났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결에서는요. 뭐가 와야 돼요? 관련 문제 또는 보충적인 의견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현행 윤리 규정의 문제점. 현행 윤리 규정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항상 완벽한 건 없으니까. 항상 현행 규정이나 현재 하고 있는 실무적인 그런 관행들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현행 법규 또는 현행 윤리 규정의 미비점. 자, 현행 윤리 규정이 미비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관련 문제로 답안지의 결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답안지가 서, 본론, 결이 유기적으로 흘러가고 연결되는 답안지의 구성 형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죠? 물론 우리가 디테일한 내용 하나하나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내용과 논점이 연결되면서 답안지를 적어야겠구나라는 일단 느낌만 오시면 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공부가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습득하시면 돼요. 하나씩 답안지 예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이니까 직업윤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밝히고 답안지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직업윤리란 감정평가사가 이러이러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직업윤리의 개념 내지는 의의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개념 내지는 의의 또는 정의
의라고도 하는데 우리 수험계에서는 보통 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이니까 직업윤리란 이런 것인데 개념부터 밝히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직업윤리를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론적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근거는요, 이유라는 단어로 바꿔 쓰셔도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이론적 법률적으로 감정평가사는 직업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추천제 시행과 관련해서 공인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1번과 소설문 1번과 소설문 2번에 대한 언급을 했죠. 근데 소설문 4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3번, 소설문 3번과 연결 지어서 이 둘을 같이 엮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4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3번 물음에 이 직업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이하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가볍게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 문장은 없어도 상관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쓴다면 그냥 가볍게 그냥 이하 이것과 관련해서 알아보겠다라고 그냥 간결하게 쓰시면 돼요. 자, 지금 설을 보니까 뭘 알 수가 있냐면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전체 논점이 담겨 있다. 라는 것이고 이 문제가 묻고 있는 이 물음의 논점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소설문 1, 2, 3, 4가 있었을 때 1, 2, 3, 4가 다 순서가 있는 거라서 논점 3, 4를 먼저 쓰고 논점 1, 2를 나중에 쓰는 건 흐름상 좋지 않아요. 따라서 문제가 1, 2, 3, 4 이 번호 순서인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순서에 맞춰서 전체적인 논점의 흐름을 담아주면서 문제의 핵심 뭐죠? 토지 소유자 추천제 시행으로 인해서 공인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바로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논점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답안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 1번 보니까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서 균형 가격을 알기가 어려워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치 지적이 필요하다. 그 얘기이고 또 감정평가가 수행하는 기능 때문에 높은 사회성 공공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직업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넘어갈게요. 다음에 두 번째, 법률적 근거입니다. 자, 이러이러한 법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법률적으로도 직업윤리를 지켜야 된다. 를 서술해 주셔야 돼요. 근데요, 1번과 2번까지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1번도 우리나라법, 2번도 우리나라법이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뭘 쓸까?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법규까지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감정평가사법이나 감정평가법이나 감칙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규정 내용들 다른 사람들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당연히 썼겠죠. 왜? 합격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공부했다면 안다면 당연히 1번, 2번 내용은 왔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알파를 고민해야 돼요. 남들도 1번, 2번을 썼을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남들과 좀 차별화할 수 있고 돋보일 수 있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외국의 관련 규정을 가볍게 한번 소개해 볼까? 여러분, 우리가 외국의 규정 내용은요, 깊고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국에서도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도 가볍게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가볍게라도 적어준 것과 적어주지 않은 건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 1, 2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차별화 제1 유형으로서 외국의 규정이라고 해서 목차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자, 일본에서는 2002년에 일본의 감정평가 기준, 우리의 감칙입니다. 그것을 개정하면서 평가 보고서를 종전보다 좀 더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해서 실무상 직업윤리를 유도하고 있고 영국 왕립평가사 협회를 릭스라고 합니다. 릭스에서는 제12장에서
직업윤리를 규정하고 있고 국제평가기준위원회 IVS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윤리 규정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법률적 또는 관련 규정을 통해서 직업윤리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플러스 알파로 적어준 거예요. 이거 목차 하나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발생시킵니다. 왜? 남들도 다 이건 써요. 1번, 2번은 이거 못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애초에 합격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이거 쓰고서도 내가 플러스 알파를 얻으려면 외국의 규정까지 가볍게라도 언급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문제 3번 공인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인데 자 설문의 표현은요. 공인 콤마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묻고 있는데 목차는 가급적이면 분설하시는 게 좋아요. 분설이라 하면 각각에 대해서 나누어서 서술을 하는 것을 분설이라고 합니다. 공인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뭉뚱그려서 같이 서술하지 마시고 공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전문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직업윤리를 각각 서술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공공성이 큰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인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 오해하시고 굉장히 좁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공공성이 높은 일 또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공인 또는 공적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시기 따라서 자 공인으로서는요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나라 세금 징수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또는 국민의 토지를 뺏으면서 수용을 하면서 보상금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직업윤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이러이러한 전문적인 능력 똑똑한 머리, 풍부한 지식, 풍부한 경험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전문직이라면 당연히 정확한 판단력, 풍부한 경험, 또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공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뭉뚱그려 쓰기보다는 각각 서술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을 분설해서 목차를 쪼개서 서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 이러이러한 이론적 법률적 근거 하에 이러이러한 직업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최근 공익사업에서 토지소유자 추천제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문이 신설되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자, 이 제도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그 보상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낮은 헐값에 토지를 뺏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개쓰레기 제도는 아니지만 당초 취지와 좀 어긋나게 업무 수주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죠. 영업 과정에서 추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간 비윤리적 경쟁 행위가 발생해서 어떻게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술 사주고 고기 사주고 잔치 열고 상품권 뿌리고 뭐 현금 살고 뭐 마을 이장한테 막 현금 찔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더러운 영업 행위 또는 비윤리적 경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전문직으로서 품위와 평가의 공정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렇게 지나치게 영업을 통해서 보상 업무를 수주하게 되면 결국 그 대가로 보상액을 높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예산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평가사가 써준 금액대로 물론 산술평균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높게 평가하면 높은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보상액이. 따라서 국가 예산이 과다 보상 때문에 낭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마무리 결론 개선 방안으로서 감정평가사가 이러이러한 지원율을 지켜야 된다로 본론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그냥 착하게 일하자
뭐죠? 어떻게? 과당 경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어도 뭐 변호사의 과당 경쟁, 뭐 의사의 과당 경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하면은 그냥 서로 양보하고 뭐 부당하게 영업하지 말고 페어플레이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지금 공부를 하고 하는 소리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뻔한 소리예요? 후자죠? 뻔한 소리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의사나 변호사가 아닐지라도 그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감정평가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감정평가사가 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깊은 얘기 또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공부한 T예요. 공부한 T. 그럼 공부한 T가 난다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원론적이고 뻔한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답안지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논점이 직업윤리이기 때문에 결국 도덕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서술에 한계가 있지만 주어진 배점 내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조리 있고 체계적으로 서술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첫 번째, 의식적으로 사람의 머릿속에서 직업윤리를 가져야 될 것이고 다음에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감정평가사의 마음이나 머릿속만이 아니라 우리 업계에 시스템적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 또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안지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답안지가 완벽한 답안지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적어놓은 예시 답안지니까 이 정도만 써도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또는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다만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답안지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아시죠? 따라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 답안지에서 부족한 점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고수니까 그렇게 더 좋은 답안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 의식적으로는 감정평가사에 일단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또는 자율적인 규제죠. 자율적으로 이러한 부당 경쟁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업계 구조, 업계 시스템적으로도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첫 번째 윤리 교육 강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거나 또는 조금 더 강하게 강화할 수 있겠죠. 윤리 규정 신설 또는 강화 또는 토지 소유자 추천제 외에 다른 대체적인 제도를 통해서 피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자, 제도적인 내용 내에서 크게 3가지 내용 얘기했습니다. 얘까지 포함하면 총 4가지 방안 얘기했고요. 이렇게 간결하게 서술하셔야 돼요. 답안지는 생각보다 뭔가를 쓸 공간이 부족하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만 간결하게 서술해서 총 4가지 얘기했고 시스템적인 내용은 3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조금 더 분량이 허락한다면 얘를 조금 더 자세히 적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나의 생각을 좀 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추천제를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회로 추천을 의뢰하면 협회가 어떤 일정한 기준 또는 랜덤으로 감정평가 법인을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협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무작위로 또는 랜덤으로 이렇게 같은 말이죠. 이렇게 업계를 선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법인의 평가 점수화 시켜서 그 평가 법인이 윤리적으로 업무를 그러니까 윤리 평가 점수제를 도입해서 어떤 부당 경쟁 행위나 어떤 평가 사고 이런 것들을 점수화시켜서 각각의 법인에게 윤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만큼 가중치가
부여된 상태에서 업무 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윤리 점수가 높은 법인일수록 업무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 업무를 배정받기 위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법인들이 평상시에도 토지보상 이외에 뭐 담보라든가 기타 업무에서도 윤리 규정을 준수할 동인 또는 유인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한 내용도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면평가사가 지켜야 될 직업 윤리에 대해서 적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결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자, 감정평가 제도가 수행하는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서 현행 윤리 규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비윤리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비윤리적 행위가 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러한 사전 예방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자, 물론 우리가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다음에 처벌을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좋은 게 뭐예요?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예방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얘가 베스트고 얘가 최선이고 얘가 차선인 거잖아요. 따라서 물론 이 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신설하는 것이니까 사전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근데 사전 예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정평가 수험생은 뭐로 얘기합니까? 답안지로 얘기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뭐로 얘기하죠? 평가 보고서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결국 보고서에 금액 얼마 쓰고 도장 찍었냐 갖고 얘기한 겁니다. 수험생은 답안지로 얘기하지만 평가사는 평가 보고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 보고서는 내부 심사를 거쳐서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평가 심사를 받고 확정된 금액으로 평가 법인 받고 외부로 나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자, 평가 심사 단계에서 잘못된 평가 보고서가 또는 잘못된 평가액이 외부로 나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단계가 바로 평가 심사예요. 평가 심사에서 잘못된 평가 보고서가 나가지 못하도록 걸러주는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전 예방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평가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사전 예방책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윤리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겠죠? 윤리교육. 이러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행위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 이러한 제도에 이 제도가 원래 갖고 있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비윤리적인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을 해 나가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점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괜찮게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좀 더 이제 다른 사례를 보면서 좀 더 내용 들어가 보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시험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당연히 시험지에는 난생 처음 보는 문제가 적혀 있죠. 따라서 안 그래도 긴장되는 상태에서 난생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는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내가 이 시험지에 내가 이 답안지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 더욱더 떨려서 문제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쉽지 않은데 긴장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근데 그랬을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나만 떨리는 거 아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다 지금 떨립니다. 다 지금 긴장돼요. 다들 지금 인생 걸고 시험 공부해왔고 지금 인생 걸고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한테만 처음 보는 문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험 전날 또는 시험 며칠 전에 이 문제 미리 본 거 아니에요. 다 누구나 똑같이 지금 이 순간 처음 보고 있는 겁니다. 나만 당황하고 나만 생소한 문제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지금 나만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황스럽고 다 지금 똑같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따라서 나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고 나한테만 생소한 거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문제를 이해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다고 해보죠. 부동산 평가를 위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그리고 생산성 분석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자, 여기에서 생산성이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동산의 능력을 얘기한다라고 보충 내용 주고 있습니다. 자, 1번 부동산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비교 설명하시오. 자, 시장 분석이 무엇인지 시장성 분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1번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 모르신다고 해도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장 가실 때쯤에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 1번 물음은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요 2번 문제가 그 해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자, 생산성, 부동산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의 성장 및 발전과 연결지어서 설명하시오. 이러한 내용은 지금도 수험가에서 요 내용에 대한 답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당시엔 당연히 그 어떤 수험생도 그 어떤 책, 그 어떤 자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설문 2번이 지금은 기출문제로 해서 나와 있지만 그리고 강사님들의 뭐 예시 답안이나 설명이 지금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것과 관련된 텍스트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고 지금도 이 2번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강사인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갖고 있는 수십 건의 기본서 내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교재에 보충된 적은 있지만 이 시험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또 이 시험 이후에 보충된 내용도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또 그 내용이 맞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자, 따라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내가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논점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당황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문제가 그 해의 1번 문제였어요. 배점이 40점짜리 문제죠. 따라서 이 소설문 2번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해의 당락을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설문 1번은 수험생들 간에 대부분 대동소이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변별력이 없었을 것이고 사실 여기 2번 문제가 실질적인 변별력이 있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나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다. 나한테만 생소한 거 아니다. 나만 이거 모르는 거 아니다. 남들도 모른다. 따라서 똑같이 모르는 조건에서는 그나마 최대한 문제를 파악해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동산의 능력, 역량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의 생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가가 높게 형성될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생산성이 높은 토지일수록 더욱더 지가가 높게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가가 높은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될까요? 집약적으로 이용될까요? 즉 쉽게 얘기하면 저층적으로 이용될까요? 고층으로 이용될까요? 당연히 고층적으로 이용되겠죠. 지가가 높은 토지는 고층화돼서 이용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시를 놓고 보면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뭐가 있죠? 도심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CBD라고도 하죠. 자, 도심은 다른 도시 내의 다른 곳보다 생산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생산성이 높겠죠. 생산성이 높은 토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심의 지가는 높게 형성되겠죠. 도심의 생산성은 높기 때문에 도심의 지가는 높게 형성될 것이고 지가가 높으니까 도심은 고층적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겠죠. 자, 도심은 지가가 비싸고 따라서 도심은 고층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심의 지가가 높아서 고층적으로 이용이 되면 이 옆에 있던 토지는 계속해서 저층으로 이용될까요? 아니면 이제 얘가 지가가 굉장히 비싸지면 이제 이 옆에 있는 바로 여기 두 번째 이 옆에 있는 토지들은
역시 덩달아서 가치 지가가 높아지면서 건물의 고층적 이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지가 격차가 커지면서 이 도심의 지가가 너무 비싸지게 되면 대안적인 이용으로서 이 옆에 토지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옆에 토지의 지가도 올라가면서 여기도 역시 고층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토지의 고층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그 옆 토지의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결국 또 여기 옆 토지에 또 고층적 이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 경계선에서 매우 조방적으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도 이러한 연쇄 효과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고층적으로 이용되면서 결국 도시의 범위가 커지게 되겠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를 최대한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저도 지금 이게 시험이 끝났고 지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시험장에서 굉장히 긴장한 상태의 시험장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완벽하게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보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보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시험을 봐야 되고 나는 올해 꼭 붙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나만 모르면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낯설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문제의 표현을 신중하게 읽어봐서 최대한 이해를 해봐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완벽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최대한 근접하게 서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기본 지식으로 최대한 서술을 해보려고 애를 써봐라. 그러면 은근히 좋은 점수가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합격하던 해에 나왔던 문제인데 부동산 가격지수에 대한 문제예요. 자, 보시면요. 가격지수와 관련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부동산 가격지수의 필요성과 기능을 설명하시오. 여기까지는 쉽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지수가 무엇인지는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수험생일 당시에 부동산 가격지수에 대한 자료나 논문, 책 이런 거를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점을 몰랐습니다.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일단 자, 부동산 가격지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동산이 어떤 집이 있었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가 1년 뒤에 110만 원 됐으면 집값이 10%뛴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지수가 이때 100이라고 한다면 이때 지수가 110이 됐으면 지수가 100에서 110이 되면 가격이 10% 상승했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수라는 건 내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 있으면 뭐에 좋겠다? 부동산 시장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부동산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답을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어도.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자, 이것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계량 모형인 특성 가격 모형이 있고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두 번째 반복 매매 모형이 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당시 시험장에서 특성 가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헤도닉 프라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건 원래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중 회귀 분석을 얘기하니까 상식적으로 얘가 뭔지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반복 매매 모형은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와, 시험장에서 당황했죠. 그때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야, 남들은 이거에 대한 논문을 공부했을 것 같은데 나만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틀린 생각이죠. 물론 이 내용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극소수의 인간들이.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역시 저랑 비슷하게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모든 학원의 주말 스터디 자료를 복사집에서 다 복사를 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 스터디 자료에서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수험생도 결국 이 문제가 낯설고 어려울 거라고 짧은 시간 안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 좋아. 남들도 어차피 모를 거야. 남들도 여기까지는 알아도 반복 매매 모형이 뭔지는 모를 거야. 그럼 그냥 최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써보자. 최대한 이 문제를 파악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영어를 보니까 리피트 세일 모델이래요. 반복되는 판매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아닐까? 자,
어떤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이 1년 전에 100만 원이었는데 1년 뒤에 110에 팔렸으면 똑같은 집이 1년 전에 거래가와 1년 후에 거래가 또는 1년 전에 거래가와 언제 시점의 거래가와 나중 시점의 거래가를 비교해서 요거 빼기 요거, 그죠? 요거 빼기 요거 한 다음에 그것을 기간으로 나누어 줘서 가격 상승률을 또는 가격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했어요. 또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딱 이름도 그렇고 영어도 보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다만 이 방법은 보니까 동일한 집이 거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동일한 집이 거래가 돼야지만 반복해서 매매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특성 가격 모형은 자, 어떤 집이라도 한 번만 거래가 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수십,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부동산, 서로 다양한, 서로 이질적인 부동산 수백, 수천 개가 거래가 됐었을 때 그 거래된 사례, 그 수백, 수천 개의 거래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격 변화를 구하는 건데 이 반복 매매 모형은 제가 보기에는 이 모형과 대비되는 특성으로서 자, 그렇게 이질적인 다양한 부동산 사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동질적인 주택이 반복적으로 거래가 됐을 때 그 거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가격 변화율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짐작을 했고 그러한 내용으로서 답안지를 서술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야 할 것인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 특성 가격 모형은 이미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했죠. 자, 장점, 어떤 장점이 있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가 있죠? 다수의 거래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반복 매매 모형은 난생 처음 봤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특성 가격 모형은 다양한 이질적인 수많은 사례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라서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사례의 비교를 통해서 가격 변화를 구하는 방식인데 이 반복 매매 모형은 동질적인 또는 동일한 주택 또는 동일한 부동산의 매매를 통해서 가격 변화를 구하니까 명확하죠.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아파트 501호가 있는데 이 501호가 1년 전에 5억이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이 똑같은 501호가 5억 5천에 팔려요. 그럼 집값이 10% 상승했다고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동질적인 또는 동일한 주택의 거래 사례를 통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자, 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단점이 뭐가 있다? 단점은 동일한 부동산이 반복되어서 거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것은 동일한 주택이 여러 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 빈도가 매우 낮아버리면 그 사례는 쓸 수가 없거나 또는 사례 수집이 어려워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택이 1년마다 거래가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 사시는 집의 경우에는 20년 전에 구입하신 집을 지금 20년째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20년 동안 저희 집 등기부는 바뀐 적이 없어요. 왜? 거래를 안 했으니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격 변화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동일한 주택의 거래 사례를 통해서 가격 변화를 판정 방식이니까 그 주택이 거래가 안 돼버리면 단기간 내에 거래가 안 돼버리면 사례의 수집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었고 그게 완벽한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또 완벽한 정답은 아니겠으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갖췄다라고 인정이 됐는지 그해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시험장에서는 항상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수험생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영어로 막 뭐가 나와 있으면 쫌니다. 영어로 나와 있으면 얘도 그랬죠? 막 영어 막 나와 있죠? 얘도 그랬죠? 이렇게 영어가 막 나와 있으면 사람이 겁먹게 됩니다. 위축되게 돼요. 하지만 나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고 나만 생소한 거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서 최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답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시를 보면요. 여기 1번 문제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의 기능과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자,
자, 기능이 1번이고 직업윤리가 2번인데 이 1번과 2번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일까요? 아니죠. 1번과 2번은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이 두 가지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출제자가 다 의도가 있으니까 이 둘을 같이 묶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가 수행하는 사회에 정책적 또는 경제적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이 일을 할 때에는 직업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흐름을 연결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감정평가는 비교, 원가, 수익 방식 3방식이 있는데 대상 물건의 성격, 평가 조건에 따라서 적정한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해서 논술 하시라고 문제가 묻고 있어요. 자, 각 평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각 방식을 적용한 토지의 평가 방법을 약술하시오. 약술하시오는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팩트를 쓰긴 쓰는데 간단하게 쓰라는 겁니다. 자, 2번 세 가지 평가 방식을 병용 다 같이 쓰는 경우에 각 시산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과 조정 시 유의사항을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 공부하겠지만 부동산은 뭐가 있죠? 가치 삼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학원론 또는 학개론 공부하실 때 공부를 맨 앞에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은 가치 삼면성이 있다. 이게 바로 뭐죠? 자,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세 가지 가치 삼면성이 있고 이 각각의 가치 삼면성에 근거해서 평가 방식이 도출되는데 우리 그것을 비교 방식이라 하고 이것을 원가 방식이라 하고 이것을 수익 방식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평가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각각의 가격의 측면에서 한 가지 측면만 반영한 각각의 평가 방법이 있고 각각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각각의 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 방식은 비준 가액이 나오게 되고요. 원가 방식은 적산 가액이 나오게 되고 수익 방식은 수익 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평가 방식이 세 가지 가액으로 도출되는 것인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부동산은 가치 삼면성이 종합적으로 발휘되어서 하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 하나의 가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치 삼면성이 만나서 하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하나의 시산 가액들은 각각 한 가지 측면에 근거해서만 구한 시산 가액이다 보니까 그 어떤 거 하나도 완전하지가 않고 온전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최종 한 가지의 가치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우리 이 과정을 시산 가액 조정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시산가액 조정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조정 시 유의사항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맨 첫 번째 각 평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라. 가치 삼면성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의 사고방식 이 세 가지 측면의 반영으로서 부동산 가치가 결정되는데 자, 그래서 각각의 가치 측면에서 3방법이 존재한다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3방식을 적용해서 세 가지 시산가액이 나온 경우에는 이것을 병용했으면 셋 다 모두 사용했으면 세 가지 시산가액이 도출될 것인데 자, 근데 우리는 최종 가치 결론 한 개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시산가액이 나와버리면 이 세 가지 시산가액을 종합적인 결론을 통해서 한 가지 가치 결론으로 이렇게 종합하고 모을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그것을 시산가격 조정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 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종합적인 반영을 통해서 최종 가치 결론까지 가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최종 결론 도출하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겠는가라는 것을 첫 번째 물음부터 마지막 물음까지 다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춰서 서술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문제가 묻고 있는 내용은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결성이 있으니까 그 연결성을 고려해서 파악을 해서 답안지에 최대한 반영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목차 잡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는 수험자의 어떤 자유로운 창의성이 아니라 문제에서 이미 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 목차는 이미 설문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을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문제 보시죠. 자, 감정평가에 있어서 시장가치, 투자가치, 계속기업가치 및 담보가치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첫 번째 요구사항 나왔죠. 이 네 가지 가격 개념을 설명하고 두 번째 각 가치 개념 간의 차이점을 비교한 후 두 번째 요구사항 나왔죠. 세 번째 이를 가격 다운론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세 번째 요구사항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문제가 뭐뭐를 하고 뭐에 대해 설명하라 라고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로마자 목차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자 답안지로 옮긴다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로마자 1의 서가 일단 와야겠죠. 자, 로마자 2에 뭐가 와야 돼요?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게 첫 번째 로마자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으로서 두 번째 요구사항 차이점 비교가 와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로마자 4에서 세 번째 요구사항 가격 다운론의 관점에서 논하는 내용이 세 번째 로마자에 와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세 가지 로마자 목차로 와주고 나서 이제 요구사항 다 설명했으니까 마지막에 로마자 5에서 결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봅시다. 배점까지 한번 얘기를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문제가 30점짜리 문제인데 각각에 대해서 몇 점씩 쓰라고 문제가 배점을 주고 있지 않아요. 자, 소설문 제시형의 경우에는 각각의 소설문마다 몇 점 분량으로 쓰라고 점수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설문 제시형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문제를 주는 경우에는 이거 몇 점, 이거 몇 점, 이거 몇 점 쓰라고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균등 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균등 배점. 자,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배점이 나와 있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균등 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서는 문제 전체 배점의 10% 분량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서는 10% 비중이기 때문에 서는 3점을 잡으면 됩니다. 결은요, 서의 배점에서 1점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결은 당연히 2점 배점이 되겠죠. 자, 서에서 10% 3점, 결은 서 빼기 1점이니까 2점 되니까 5점 차지했죠. 전체 배점이 30점인데 서와 결이 5점이니까 본문의 배점은요 25점이 남게 되고 요구사항이 세 가지니까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하나의 로마자마다 약 8점 분량으로 답안을 쓰시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8점, 8점, 8점 이렇게 쓰게 되면은 거의 30점의 답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답안지를 쓰다 보면 각각의 소설문에서 1, 2점 정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배점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기본 목차. 제가 지금 짠 게 바로 기본 목차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 안에 아라비아 목차로 이렇게 뭐가 막 들어가겠죠? 이 세부적인 목차는 수험생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 로마자 기본 목차는 수험생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설문의 표현을 보면 설문에서 어떻게 쓰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기본 목차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방금 그 문제의 예시답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을 보면요. 자,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가격 다원론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자, 부동산은 왜 다양한 가격이 형성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다원론 가능해서 여러 가지 가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토지 소유자 추천제와 같이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만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을 파악하려면 자, 일반 재화, 동산의 경우에는 일반 재화의 경우에는 한 개의 물건에 한 가지의 가격만 존재하는데 우리 이것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하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가치 개념으로 여러 개의 가격이 공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가 성립 가능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묻는 문제다 보니까 이러한 논점 의식하에서 답안지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부동산은 이론적으로 당연히 여러 개의 가치 개념이 병존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넷 중에서 뭐가 하나가 맞고 뭐가 하나가 틀렸고가 아니라 넷 다 모두 정답일 수가 있는데 각각의 가격 개념마다 나름대로의 특징과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이 특성의 내용에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가격을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로마자는요. 각각의 가치 개념을 설명하면 됩니다. 문제 요구사항 그대로입니다. 자, 하나하나 각각의 목차를 4개 잡아서 한 목차마다 2점 분량으로 적어주면은 2, 4, 8이니까 8점을 딱 채울 수가 있겠죠. 다음에 각 가치 개념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라고 했죠. 자, 문제가 차이점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가치 개념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계속기업 가치와 담보 가치, 시장 가치와 담보 가치 이렇게 해서 역시 또 2점짜리 목차 4개를 잡아줘서 2, 4, 8, 8점에 배점을 채웠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가치 개념 4가지를 요렇게 짝 지으셨는데 조금 다르게 짝 지으면 안 되나요? 자, 그렇게 답안 작성이 가능하면 그렇게 짝 지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짝 지었지만 반드시 이것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수험생 분께서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두 개 가치 개념 2개 다른 거 2개 이렇게 둘 묻기도 하고 하나 셋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쓸 수 있으면 본인이 그런 식으로 묶어서 서술할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목차를 잡으셔도 무방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차이점도 없는데 이상한 목차 잡으시면 안 좋겠죠.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게 목차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치를 다원적으로 파악할 필요성. 자, 부동산은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라 해도 여러 개의 가치 개념이 공존 또는 병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치를 다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더욱더 안전하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적어주고 관련 문제에서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은 당연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치를 다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련 법 규정에서는 가격 개념에 대해서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다. 여러 가지 가격 개념에 대해서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가 없는데 가만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다양한 가격 개념을 법 규정에서 적용하고 있더라. 규정하고 있더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법규나 규정 내에서 다양한 가치 개념을 정확하게 또는 명확하게 정의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가사들이 그러한 법 규정이나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다양한 가치 개념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련 문제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지금 답안지는 그 당시에 적었던 답안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감칙은 정상 가격과 특정 가격 2가지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지금은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문제가 없냐? 지금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 지금 현재 우리의 규정에서는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그 외, 기타 이것이 아닌 그 외의 나머지 가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각각의 가치 개념마다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평가사들이 자의적으로 이상한 가격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도 있겠죠. 또 평가에 있어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지만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할 텐데 그냥 이렇게 시장 가치가 아닌 건 그냥 시장 가치 외의 가치야 라고 해버리면 다양한 가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다양한 가격 개념을 정해놓고 각각의 다양한 가격 개념마다 어떠한 내용의 가치 개념인지를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마련해달라 그러한 관련 문제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자, 항상 마지막 결은 관련 문제로서 마무리를 지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배점 균형 잡아야 함. 자, 설정한 목차에 맞추어서 항목별 서술의 길이를 즉 분량이죠. 분량을 잡는 기술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문항별 배점도 고려해서 문제의 배점의 크기도 고려해서 답안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서술 분량을 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쓰면 안 되고 배점과 시간 계획까지 잡아서 답안지를 쓸 필요가 있다. 목차와 서술의 길이에 대한 감각이 없이 이러한 감각이 없이 작성에만 몰두하다 보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서술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시간과 분량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잔뜩 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 정작 써야 되는 것은 배점이나 시간 부족 때문에 궁색하게 마무리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려면 배점과 시간에 대한 감각과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겠냐면 주차를 할 때, 자, 제가 후진 주차를 해서 차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차가 이렇게 있다고 해 볼게요. 자, 이 차가 이제 이렇게 후진을 해서 여기 주차 공간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금 내가 이쪽 벽과 이쪽 벽과 얼마만의 간격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차에 들어갈 때 이 뒤 담벼락과 이 담벼락과 얼마 정도의 거리가 남아 있는지 그 거리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차를 후진으로 주차를 해야지 이러한 거리 감각 없이 무작정 주차해 버리면 여기나 여기에 자동차를 박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 있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배점이 있었을 때 각각 어느 정도 배점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시간 내에 깔끔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런 배점과 시간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시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상대적 취소성에 요인을 약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서술해야겠죠.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과 상대적 희소성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시오. 자, 지금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요거가 1번 요구사항이고 요게 2번 요구사항인데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균등 배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0점이다 보니까 서에서 3점을 쓰고 결에서 2점을 쓰고 나면 25점 배점이 본문에 남죠. 그럼 두 가지니까 나누기 2를 해서 12점 쓰면 되겠으나 원칙적으로 균등 배점이지만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요인을 약수를 하라고 했죠. 약수는 간략하게 서술하시오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때에는 균등 배점이 아니고 25점을 저라면 이렇게 배정하겠습니다. 자, 얘한테 10점 정도, 얘한테 15
5점 정도 이렇게 이쪽에 조금 더 많이 주고 이쪽에 조금 덜 주겠어요. 저는 그게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점 잡으시면 되고, 자,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 중 이것을 약술하고 첫 번째 요구 사항인데 역시 약술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가격 형성에서 일반적 요인 중에서 행정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라. 역시 이것이 두 번째 요구 사항인데 얘는 약술, 얘는 설명하라니까 역시 얘가 또 적어야겠죠. 자, 같은 배점이니까 25점을 배정할 텐데 여기에 10점 쓰고 여기에 15점 쓰게 되면 적절하게 배점을 배분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번 가격 형성 요인은 자사 경행 요인을 구분할 수가 있다. 부동산의 행정적 요인 중에서 부동산 거래 규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거래 규제가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문제가 묻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 문제가 명확하게 주고 있는 요구사항은 두 가지죠. 자, 요거 1번 부동산 거래 규제 내용 설명하고 이것이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설명해라. 두 가지를 묻고 있지만 사실은 세 가지를 묻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부동산 가격 형성의 행정적 요인 중에서 거래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규제를 설명하려면 선행적으로 뭐에 대한 설명이 먼저 와야 되냐면 바로 여기 행정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먼저 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명확하게는 두 가지를 묻고 있지만 사실은 행정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거에다가 또 앞에서 뭐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냐면 가격 형성 요인에 대한 간략한 또 설명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요 앞부분에서 가격 형성 요인과 그 중에서 행정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규제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목차를 잡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저라면 이렇게 목차를 잡겠어요. 자, 서해 20점짜리 문제니까 2점 배점 잡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자 목차에 가격 형성 요인과 그리고 요인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냥 쓰고요. 다음에 로마자 3번. 다음에 거래 규제의 내용. 세 번째 거래 규제의 내용 쓰고 다음에 로마자 4번에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쓰겠습니다. 다음에 로마자 5번에 결이 오겠죠. 자, 결은 2점 빼기 1점이니까 1점이지만 1점짜리 목차는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2점이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니까 4점 빼고 16점 남았죠. 16점인데 세 가지를 적어야 되니까 나누기 3을 하면 하나당 약 5점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5점, 이렇게 5점, 이렇게 5점 잡으시면 되고 자, 어떤 목차는 조금 더 1, 2점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5점 배점 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요 안에는 이제 가격 형성 요인에 대한 이야기가 와야 되고 그 중에서 특히 행정적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행정적 요인을 한번 강조해 줄 겁니다. 왜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출제위원이 자사경행 4가지 가격 형성 요인 중에서 특별히 넷 중에 뭘 초이스해서 물어봤죠? 행정적 요인을 초이스해서 그 중에 한 내용인 부동산 거래 규제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면 출제위원이 보기에 행정적 요인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냈겠죠. 중요하지 않은 냈겠습니까? 중요하니까 특별히 이 넷 중에서 초이스해서 낸 겁니다. 따라서 행정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줘야 돼요. 가격 형성 요인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지만 이 넷 중에서 행정적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왜 제일 중요하다? 그냥 뜬금없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거가 필요한데 행정적 요인이 왜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책 개입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심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책 개입이 많고 그러한 정부 개입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행정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행정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출제자의 논점을 밝혀주는 답안지인 겁니다. 출제자가 행정적 요인을 괜히 물어본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규제를 괜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눈치? 바로
바로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괜히 낸 게 아니다. 중요하니까 낸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어주고 다음에 로봇 하면서 거래 규제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거래 규제 내용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감정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적어주시면 답안지를 적절한 배점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차 잡으시고 배점 잡으시면 돼요.